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 부단장 정기웅입니다. 북방문화와 맥을 잇다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원고의 주제는 북방으로 가는 기차는 철의 실크로드를 타고 달린다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주장되었던 철의 실크로드 이야기인데요. 북방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은 한국 외교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아 이를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함으로써 그 이전까지의 고정된 방향과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서 전방위적인 외교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까지의 외교라는 것이 공산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던 반면에 이제 북방 정책의 추진으로 세계 각국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외교가 추진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북방 정책 이전의 한국 외교라는 것은 매우 단순한 인지적 방향성에 의해서, 인지적 일관성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분법적 논리와 매우 단순한 인지적 일관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친구의 친구는 친구, 친구의 적은 적, 적의 적은 친구, 적의 친구는 적. 이해되세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친구니까 미국의 적인 소련은 우리의 적. 그리고 중국은 나의 적인 북한의 친구이니 나의 적.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이분법적인 논리에 의해서 친구와 적을 구분했던 것이 북방정책 이전의 한국 외교라면 북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이런 단순 논리는 더 이상 적용되기 힘들게 되었고 더구나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발생된 복합적 상호의존, 즉 어떤 한 분야에서만의 의존성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이 증가됨으로써 적과 친구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북방 정책은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응답으로서 탄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요. 북한도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적대적인 상대가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모색하는 어떤 동반자로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자, 동구가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던 당시 분위기, 그리고 1990년, 91년, 92년을 숨가쁘게 지나면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1991년 9월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리고 1991년 12월에 남북은 남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게 되고 1992년 1월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숨가쁘게 진행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 급속한 화해와 이 변화 분위기에 매몰되어서 탈냉전과 공산권의 몰락이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에 대해 북한이 얼마만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소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에 대해서 깊은 생각 없이 우리의 희망적인 어떤 통일을 향한, 그리고 남북 화해를 향한 우리의 일방적 외교를 펼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공세적인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북한은 상당히 수세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만 노태우 정부가 퇴진하고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북한의 반격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신한국 창조를 기치로 내걸고 취임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증진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수, 리인모 씨죠. 이 장기수를 북한에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수 리인모의 북송 결정 바로 다음 날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말 그대로 한국에게 핵펀치를 날리게 됩니다. 된통 한 방 맞은 거죠. 사실 이 북한의 핵 협박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대치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핵 협박으로 인해서 북한은 오랫동안 소원해왔던 미국과의 직접 대화, 즉 미국 고위급과의 직접 대화라는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가지고 있던 일관된 원칙은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일종의 암묵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협박함으로 인해서 미국이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서 일견 소외되는 듯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시작된 북한 핵위기는 제네바 핵 합의로 일견 봉합되는 듯 보였지만 사실 완전하게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어렵고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고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그 와중에 북한은 핵 능력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한국이 왜 이런 북한의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까요? 어떤 측면에서 이것은 북방 정책이 불러일으킨 어떤 착시 현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목적성만을 놓고 본다면 북방 정책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북방 정책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방 정책을 대북 정책과 동일시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됐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북방으로 진출한다라는 것은 남북관계 변화를 위한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공산권 국가들이 변화했다고 해서 북한도 반드시 변화하리라는 보장은 없고 공산권의 변화와 북한의 변화를 동일선상에서 취급해서는 안 됐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 정책은 대북 정책과는 구분되어서 취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 정책이 갖는 복합적 정체성, 즉 통일 정책, 외교안보 정책, 국가 전략으로서의 이 중층적 성격들이 북방 정책과 대북 정책을 동일시하게 하는 일종의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서 한국이 전략적 오판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핵을 앞세운 북의 반격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세계화가 문제가 됩니다. 즉 탈냉전과 더불어 진행된 세계화라는 흐름은 이 북방으로의 진출을 더 이상 새로운 것으로 어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겪었습니다. 그런데 세계화가 점점 진전이 되면서 이와 같이 다른 나라, 공산권 국가들과 서로 교류하는 것이 더 이상 신기하고 낯선 일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냉전 체제의 붕괴와 사회주의권의 쇠퇴는 자본주의를 지배적인 체제로 등장시켰고 이 시기에 불어닥쳤던 신자유주의 그리고 세계화의 물결은 국가와 이념이 아니라 시장과 자본이 우선시되는 세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세계가 행위자와 장소의 구분 없이 서로 간에 점증하는 의존과 교류를 통해서 서로 맞물린 상태에서 전일화, 즉 모두가 하나 되는 이런 상황에서 북방으로의 진출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화와 관련되어 주장되었던 하나의 주장, 즉 평평한 세상입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격차가 있던 국가들이 어때요? 서로 평평해질 것이고 지금까지 먼 곳에 나와 관계없는 뜻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국가와 국민들이 나와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세계화의 물결이 북방 정책에 대한 새로움, 어떤 신비로움 이런 것들을 많이 희석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세계화의 물결과 북한 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 북한 핵 문제는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임시 봉합 그리고 세계화는 우리 국가의 OECD 진입, 즉 선진국 사교 클럽이라는 OECD에 진입함으로써 우리 국가가 마침내 선진국에 도달했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했지만 안타깝게도 김영삼 정부 임기 말에 이르러서는 결국 외환 부족으로 인해 IMF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김대중 정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경제 위기였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초반 아주 많은 부분을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하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1998년 2월 25일 취임사 또한 전반부의 상당 부분이 외자 유치, 벤처기업 육성, 노사화합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을 향해서는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힘으로써 흡수 통일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해소시키는 동시에 특사교환 그리고 정상회담 이 두 가지를 제안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의지를 밝히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의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로 우리는 성공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회복한 자신감 속에서 2000년 6월 마침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평양에서 개최된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북한이 남한이 주최하는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이러한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이 상호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켰고 동시에 북한은 미국, 일본과도 화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국교 정상화 교섭에 나섰습니다. 자, 분위기가 다시 무르익었죠. 즉 북방을 향한 우리의 의지가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가 구체화되어서 나타난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했던 철의 실크로드 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귀국한 성남공항에서 가진 귀국 보고회에서 우리의 기차가 런던과 파리로 갈 수 없는 것은 경의선이 단절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경의선이 이어질 경우 유럽까지 뻗어가고 한일도 해저 터널로 연결되는 철의 실크로드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철의 실크로드 구상은 이후에도 2000년 광복절 경축사, 2001년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2001년 12월 유럽의회 연설, 2002년 9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개막식 연설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꾸준히 강조되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철의 실크로드 구상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시아와 유럽을 하나로 연결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정보화 실크로드를 구축해 이 유라시아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유럽 국가들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가 이 철의 실크로드 구상에 거는 기대는 적지 않았고 국민들의 기대 또한 컸습니다. 그러나 이 철의 실크로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호적인 남북관계, 북한의 협력이 필수적이죠. 그렇죠? 북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또 협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북아 상황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해야 하지만 2002년 10월 안타깝게도 제2차 북한 핵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북한 핵위기 발생으로 남북 정상회담으로 형성됐던 우호적 분위기는 일거에 반전되고 남북 관계는 또다시 얼어붙게 됨으로써 철의 실크로드 구상은 현실화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에 의해 주장된 철의 실크로드 구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도 명칭만 바뀌었을 뿐 그 기본 아이디어는 아직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도 이 철의 실크로드 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아이디어가 그만큼 매력적인 것이라는 증거이고 이 시기부터 북방 정책은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서의 특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땅에서 열차가 출발해서 북한을 통과해 시베리아나 중국 내륙을 횡단해서 프랑스 파리로 영국 런던으로 갈 수 있다라는 비전의 제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북방의 꿈을 꾸게 하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한반도를 벗어나 중국과 소련을 거쳐 유럽을 여행하고 그리고 그 기차를 통해 우리 물건이 수출된다? 생각만 해도 참으로 가슴이 설레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고 이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가슴엔 대륙을 품고 시선은 세계를 향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시동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분단의 섬을 벗어나 대륙으로 향하는 구체적인 방법, 기차를 타자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철의 실크로드 구상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현실화를 기대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그랜드 비전, 거대한 비전의 제시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조금은 낯선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에 거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반도는 위치한 지정학적 상황 그리고 상대적인 국력의 약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체계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피동적 위치에 머물러 있었고 무언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포괄적인 어떤 그런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상황에 대한 그때그때의 반응은 했지만 우리 스스로 어떤 큰 디자인을 갖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 나름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낯선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우리 물건의 자부심을 갖고 세계 1등이 몇 개냐 그리고 한류의 용성 BTS나 아니면 싸이 그리고 우리 LPGA에서 활약하는 여자 골프 선수들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세계로 수출되는 K-드라마를 보면서 한류의 융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자긍심과 우월감을 가졌던 경험은 쉽게 찾기 힘들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낙관적이고도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90년대 후반 한류가 막 융성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때 저와 친하게 지내는 일본 학자가 저에게 반쯤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한국 사람들은 요즘 반만년 역사 속에서 가장 거만해졌다. 예,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그만큼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김대중 정부가 주장했던 철의 실크로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되어 탄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 IMF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했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북한과의 정상회담과 남북관계의 개선, 그리고 북한과 적대적 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에서 공존 공영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 같은 것들이 결합해서 철의 실크로드 구상을 가져왔고 이것은 동시에 우리 국가의 위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각이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동북아 중심국가론으로 표출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